1985년 샨시성 상로지구 상현 양구허양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이곳에 사는 롱지민과 옌슈샤 부부가 남자 31명, 여자 17명을 연쇄살인한 범행이 발각된 것이다. 신중국 건국 이후 최초의 대형 연쇄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잊혀져갔지만 인터넷에서 다시 회자되며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다. 과연 1985년 샨시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이거 오프닝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죠? 아니, 이거 저희 그 팬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관련 이제 책을 뭐 내신다는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거를 또 소개 안 해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라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와 제가 요즘에 좀 이제 막 어디를 좀 가서 이제 그래서 좀 바빴어요. 그래서 대본을 좀 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좀 이제 다른 분 걸 좀 잠깐 좀 사용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저라면은 조사하기 힘들 법한 중국의 그런 좀 큼직할 만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잘 알아보셔서 그분 거를 소개해드리면서 그분이 이런 내용으로 쓰셨다라고 좀 알려드리면 좀 그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저희도 좀 더 이제 제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요즘 아마 좀 몇 주간은 좀 중국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몇 주간 계속되나요? 네네. 거기는 그분이 주신 거 쓸 수 있는 건 좀 최대한 빨리 쓰려고 인상적인 게 한 2억에 더 있어서 그걸 좀 이따 먼저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 멀리건 기대하고 있는데. 빌리 멀리건은 네, 참고로 뭐 20몇 명의 인격을 갖고 있었던 뭐 그런 연쇄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몇 개의 인격을 기르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네. 고혜진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오프닝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오설록 씨한테 1985년 중국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로 읽으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 안 되죠. 샨시성의 상류지구의 상현 양구허양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의 샹러시 샹조우구 양구허진이라는 곳이라 해요. 네네. 들어도 모르겠네요.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곳이고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신중국 건국 이후 최초의 대형 연쇄살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신중국이라는 표현이 제가 중국의 역사를 이제 근현대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더 이렇게 좀 개발이 된 그런 느낌의 신중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시기가 1985년이니까 등소평 이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30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까먹어가는 거예요. 까먹어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더군다나 뭐 수사기법도 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고 자료가 이제 보존 상태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사건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워낙 잔혹했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에 뭐 소위 말해서 전화, 뭐 썰림 같은 이제 범죄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제 줄곧 회자가 되면서 관심을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거의 50명이 죽었고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더 된 시기에 발생했던 이런 범죄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2011년에 이제 출판된 샨시성지 공안지 이 공안이라는 게 이제 중국 경찰 공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에 범인 롱지민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27년간 묻혀있던 사건의 진실이 이제 세상에 공개된 거죠. 그렇군요. 1화 사라지는 사람들. 1983년 샨시성 상현 산하에 속한 각항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을 뜻하는 걸 거예요. 지역 자체를 말할 텐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요. 1985년 5월이 되니까 공안 기관에 실종된 사람들의 수가 한 37명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85년 5월 16일 리우완향 예마오촌에 사는 40대의 셔 장잉이 아침에 일어나서 형님이랑 함께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돼지 사료로 쓸 콩을 사러 나갔어요, 시내로. 그래서 시내에서 너는 그거 사고 나는 그거 살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셔장잉이 집으로 다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게 뭔가 이상하니까 사방으로 막 찾아다녔는데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아니야 뭔가 있어서 돌아올 거야. 왜냐면 이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기니까 돌아올 거야 했지만 10여일이 지났던 거죠. 그러고 나서 27일 저녁에 이 셔 씨의 형님 셔장리엔이 다시 한번 시내로 나가서 동생의 흔적을 찾아봤지만 이
뭔가 수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종이 공장을 지나칠 무렵에 사촌 동생인 호우이팅을 마주쳤고요. 그 사람 만나서 그에게 동생이 10여일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틀 전 어떤 남자가 1.85위안짜리 보리를 파는 매출증을 가져와 돈으로 받아갔다. 근데 그 매출증서에 셔장잉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셔장잉이 자기한테 빚을 지고선 갚지 않아서 그것을 대신 받아왔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는 느낌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동생의 일들을 어쨌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누군가한테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셔장년이 사촌 동생을 재촉해서 돈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돈을 받아간 사람이 당시에 44살의 롱지민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28일이 됐어요. 이 롱지민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사람, 이게 뭐 친절하게 물으러 간 게 아니에요. 네. 내 동생이 빚을 안 지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뭔가 했으니까 이상한 것 같으니까 딱 가서 롱지민의 그 목덜미에 딱 잡고 파출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롱지민이 버티는 거예요. 파출소 안 끌려가려고. 그랬더니 저 멀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들도 롱지민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실종된 사람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사연은 이런 거예요. 1985년 1월 11일 근처 마을에 사는 장쌍허 이 등이 시안, 이게 옛날에 장안 그곳인데 거기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왜소한 체격의 롱지민을 이제 그 사람들이 마주치게 된 거죠, 우연히. 롱지민이 이때 자신의 집에 할 일이 많다며 우리 좀 돼지우리 만드는데 하루에 5위안 줄게, 좀 도와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장시아너가 혼자 롱지민을 따라 나섰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시아너의 형 장인샨 그리고 이 사람의 지인들이 장시아너를 찾기 위해서 공안기관에 신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곳을 수소문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8일이 돼서 이 누군가가 롱지민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실종된 사람을 찾는 집단 간의 정보가 교환이 된 거네요, 어쨌건.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고, 뭐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어떤 사기범이 막 사기치고 다녔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 덜미 잡힌 거. 그래서 피해자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 잡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 집단들이 다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 지금 바로 경찰에게 데려간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1화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화 드러나는 실종 사건의 범인. 자, 그래서 28일에 샨시성 샹러지구 샹원공화국에 민간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딱 붙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신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생면부지의 두 사람의 실종 다 이 롱지민과 관련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 공안에 문제거리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꾸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사라졌어.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요즘에 애들이 많이 사라져. 그럼 이 두 개가 무관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안국이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공안국이 이제 롱지민을 신문을 해요. 그때 이제 롱지민이 한 얘기가 셔장잉의 매출증은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게 맞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심지어 20위안을 빚졌어. 그 이후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내가 알 바가 뭐야. 나는 내 채권에 대한 거 받았을 뿐이야. 내 채무관계 해결했을 뿐이야. 그리고 장씨는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이 일을 마치고 그냥 떠났어.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겠냐. 니들이 생각해봐라. 오후 반나절이면 이런 거 끝난다. 그러고 나서 저녁이 돼서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떠났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또 내 알 바가 뭐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사를 정리했다는 건 돼지우리를 정리했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왜소하고 뭔가 순박하고 뭐 맨발 차림에 끌려왔을 거 아닙니까? 뭐 이 범죄자인데 막 피해자들이 신발 신어 가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 잡으러 갔을 테니까. 이런 농민의 모습을 보고 경찰이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석방을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망설이던 차에 일단 구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음날 이 집을 수색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이 롱지민의 사진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직접 보실 수 있겠죠? 네, 뭐 제가 찾을 수 있으면 보겠지만 뭐 웬만하면 나오겠죠. 지금 굉장히 이제 묘사로는 왜소하고 순박한 뭐 농민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만약 롱지민이 이런 살인 사건을 벌인 사람이라면 더 소름 끼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5월 29일이 됐어요. 오전이 됐고 그래서 양구어 양의 롱지민의 집으로 경찰들이 다 투입이 됩니다. 처음 도착하고 나서 롱지민의 집이 어땠냐면 창문이 다 닫혀 있고 거의 어두깜깜했다 그래요. 방 안에 이제 흙바닥이 있었는데 그 위에 뭔가 좀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로 나무 계단에는 마치 좀 선홍빛의 그런 피자옷 같아 보이는 얼룩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롱지민의 처 엔슈샤가 있었는데 이 엔슈샤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반신이 마비 좀 증세가 있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동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웠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롱지민의 집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럼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곡식, 빈병, 뭐 너덜너덜해진 천조각 등이 이제 막 이제 어지럽게 돼 있는 그런 난잡한 상황이었고 한쪽에는 뭐 거미줄과 먼지가 쌓여 있고 이게 상당히 좀 괴기한 집의 모습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명의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공안국으로 돌아가서 이 뭔가 수상하다. 이 뭔가 이 사람 모습과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받은 상부의 결정으로 이 공안국이 정식적으로 팀을 꾸려서 롱지민의 집을 수색하기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마을에 뭐 보안 주임이라는 좀 사람이 있나 봐요. 그게 뭐 보안관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이런 사람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롱지민의 집에서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소문이 도냐면 이 사람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좀 꺼려한다라는 소문이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냄새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연세는 엑스파일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그렇죠. 진짜 아실 거고 제가 이런 냄새가 얼마나 심할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한 근 사다가 그게 썩기 시작하면 냉장고뿐만 아니라 집안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집안의 냄새가. 네, 근데 뭐 고기 썩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좀 이제 공감 안 가는데. 근데 고기가 썩으면 냄새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게 600g이 그래요. 근데 사람이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는 10배죠? 10배가 아니죠. 100배죠. 그렇죠. 600g이니까. 600g이면 100배거든요. 그 100배의 냄새가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실수로 고기를 썩혔던 거에 100배의 냄새가 몇 달이고 쌓이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냄새가 얼마나 그 마을을 진동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냄새의 정체를 밝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형사팀의 팀장 왕카우청이 롱지민의 집에서 나는 냄새를 뭔가 맡으면서 어떤 냄새를 좀 식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좀 그런 쪽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신부패한 냄새가 이 사람한테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을 시켜서 집안 곳곳을 살피고 집 동쪽에 있는 방에 그 야채 저장고 옆 바닥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서로 껴안은 모습으로 죽어있는 남성 시신 2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커우청이 즉시 팀원들의 그 수색을 중지시키고 현장을 봉쇄하죠. 왜냐하면 뭔가 이제는 포인트를 잡고 수색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그냥 수색을 했다면. 그리고 나서 이 롱지민이 구금된 구류소에 이 소식을 전해서 롱지민에게 이제 좀 그런 자유를 좀 더 구속을 해라. 수갑과 족쇄가 채워집니다. 3화 끊임없이 발굴되는 시신. 그렇게 해서 이 롱지민에 대한 의혹이 점차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이 동쪽 방에서 발견된 시체 중에 한 구가 셔장이인 것은 발견을 했지만 다른 한 구가 장샤너가 아니었다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래요. 그 말은 외모가 달랐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일단 셔장잉은 아까 돈을 이 사람이 빌렸다. 그래서 없어 어디 간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장시한호는 아까 돼지우리에서 일을 그렇죠. 했다는. 그래서 근데 왜냐면 이게 왜 달랐냐면 10대 소년의 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시한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왕 팀장이 그러면은 장시한호 분명 어디 있을 거다. 집안에다가 이제 수색을 재개를 합니다. 집안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수색을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창고 옆에서 비료 창고 옆에서 한 구의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이 돼요. 또 다른 시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연이어 3구의 시신이 발견되니까 마을 사람들과 경찰이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아직 장시한호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뭐 자꾸자꾸 나오니까. 그러면서 롱지민이 적어도 4사람의 이상은 분명 살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현 좀 더 윗현에서
정법위원회 이제 부석이 그다음 공안국장, 샹려 지역의 이제 위원회 뭐 관련 당국 사람들이 다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작은 리 읍면동 리가 제일 작죠. 리에서 뭐가 터지니까 이제 그 위에 사람들 다 하나씩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경찰견을 동원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수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롱지민의 집을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도 장시아너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롱지민의 집 앞에 밭이 하나 있고 이 밭이 분명 수상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현재 배추가 심어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자. 수상한 배추밭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다 조사를 하고 이곳은 이제 집에서 이제 1m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하는데 민병대원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이제 밭을 막 파내는 거예요. 배추를 다 뽑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로 3m, 세로 2m의 이 정도의 너비로 이제 집더미가 한층 덮여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흙들을 치워내고 집더미를 치우니까 여기 안에서도 한 8에서 9구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아까 처음에 공개된 수치는 아직도 못 미치지만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고 나서 옆에 모서리 부분을 봤을 때 그 시신들 밑으로 또 한 층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시신이 이제 세 곳에 걸쳐서 나눠져 있던 시신들을 정리한 결과가 이제 모두 한 45구의 시신이 이제 발견된 것으로 공식 집계가 됐고 집에서 발견된 3구의 시신까지 더하면 총 48구의 시신이 이 집과 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장애인 아내를 둔 순박한 농부가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그 마을이 완전 발칵 뒤집혔겠어요. 그렇죠. 이게 평온한 농촌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 정부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 중국 이 당국상에서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발생 이후에 이 예전에 저희 그랬던 사건처럼 평범하고 조용했던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을 주민이 이거에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5월 30일부터 일주일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다. 이게 무슨 소위 말해서 축제 같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4화 연쇄살인범 롱지민. 요 얘기를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약간 뭐 제가 이제 워낙 셜록 홈즈 좋아하니까 셜록 홈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 뭐랄까 농촌 사회가 집집이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어느 집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어느 집은 밭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은 뭐라고 기술하냐면 오히려 도시보다 더 사실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저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쉬운 말로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그렇죠. 뭐 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신이 발굴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이제 수사 전담팀의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사건 자체는 사실 명확해졌어요. 그럼 롱지민이 어떻게 살해를 한 거냐, 애모는 무엇이냐, 동기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걸 좀 알아갈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롱지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태어난 해가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1941년생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이 출생지가 샹러시, 샹조우구, 양구 허진에서 이 태어났고 여기서 거의 평생을 산 거예요. 아, 뭐 이렇게 떠돌이도 아니고 네. 토박이었군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제 3살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상황이 또 동양이었기 때문에 이 롱지민의 아버지가 상당히 좀 전통적인 봉건 시대의 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엄하게 대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롱지민이 6세가 되던 해에 좀 뭔가 그래도 감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롱지민이 소위 말해서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대신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학교 갈 나이가 됐지만 아버지가 너 해야 할 만한 학교는 무슨 학교야? 빨리 일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학 연령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그래도 그나마 겨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래요. 아, 학창 시절을 보냈군요. 그래도. 보냈는데 이제 남들보다 한참 뒤에 시작한 거죠.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자, 그 사람이 어쨌건 일보다는 학교 나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학교 생활이 뭐 녹록치 않았죠. 첫째로는 같은 반 학생들 중에 롱지민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도 롱지민이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해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무시한 거예요. 아, 쟤 나이만 많고 실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조소와 악의가 섞인 그런 장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타겟이 되기가 쉽죠. 일단 그렇죠. 나이가 많은데 약하면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를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롱주민이 또 뭐 공부하는 건 또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적도 실제로 좋았고. 근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 집안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 날리 없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나 어차피 뭐 대학 같은 것도 못 가고 하니까 포기하자.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학업에 대한 희망을 접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자기는 좀 바로 잡아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워낙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시키지도 않고 일만 시키고 가혹하게 대하고 여동생도 또 자기가 부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 지금 롱지민의 형제 관계가 여동생밖에 없었군요. 그랬던 것 저는 같아요. 이 시대에 중국이면 되게 많은 형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 인구 정책 때문에 많이 못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중국의 배경을 잘 모릅니다만 좋습니다. 그럼 어쨌건 굉장히 고독한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쉽게 사귈 수 없고 사실 친구들도 거리감을 자꾸 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을지는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거의 뭐 복학생, 힘없는 복학생보다도 더 고독한 느낌이었겠네요. 그러면 그런 고독한 시절을 보낸 뒤에 성장한 이제 성인이 된 그렇죠. 롱지민의 모습은 어땠나요? 성인 시절, 완전한 성인 시절에 대한 얘기는 좀 잘 안 나오는데 마흔에 이제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건 가난한 농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고 왜소하고 그리고 볼품이 없는 외모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혼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농부인데 사실 뭐 분홍이면 귀농은 돌아가는 거예요. 분홍이면 그래도 혼처가 어쨌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보니까 좋은 혼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이게 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자유 연애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러다 보니까 연애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1977년 겨울에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를 집으로 유인해서 옥상에 가두고 이제 성적인 폭행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혼자 있으면서 여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럴 기회도 없으니까 혼자만의 환상을 키워나갔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마을 민병대원이 이를 발견하고 여자를 구출해 냈고요. 지금 그러면 그 여성을 며칠 가둬놓고 강간했다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고 난데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뇌막염으로 인해서 하반신 장애를 가진 옌슈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라는 이런 기록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딸을 한 명 이제 낳게 됩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근데 지금까지 보면 뭔가 처벌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연쇄인마들이 처음에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으면서 확 진화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5부 밝혀지는 범행 수법. 이제 이 범인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이 사전 조사에 의하면 롱지민이 전쟁과도 같은 암흑 시기를 살았고 이 대다수의 사실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는 이 시대에 이런 남자라면 살 법한 인생 궤적을 보였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엇나가게 됐느냐? 이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범행 방법과 흉기는 무엇일까? 혹시 공범은 있는가? 이제 이런 쪽에 수사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공범이 있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차피 그렇죠. 고독한 인생을 살았고 아내는 장애인에 설마 딸이랑 같이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여기서 집계된 바에 따르면은 롱지민과 옌슈샤 부부가 1983년 3월부터 경찰에 검거되는 날까지 남자 31명과 여자 17명 모두 48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나오고 특히 1985년에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36명을 살해했다. 한 달에 6명을 살해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만약 이때 잡히지 않았으면 정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롱지민과 옌슈샤 부부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장애인 아내가 살인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롱지민 부부가 이 많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살해한 겁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한 1983년 3월부터 이 롱지민이 상현 내에 버스 정류장과 광장 그리고 시내 진입로 이런 데서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높은 일당에 그런 걸 약속을 하고
하루 일거리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집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는 같은 현 내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있었고 소위 말해서 지적 장애자, 언어 장애자 등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조금 좀 미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피해자들과 함께 집에 온 롱지민이 우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피곤한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빠지면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처의 도움을 받아서 롱지민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잠에 빠진 피해자를 굳이 왜 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마도 처의 도움을 받았다는 표현이 뭔가 이 사람을 더 깊게 잠드는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일어나진 못했지만 뭐 약을 조제한다거나 하는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생각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을 좀 더 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범 관계에 넣어버린 건 아닐까. 왜냐면 이 사람은 경찰한테 신고하러 가기에는 어려운 상태니까 몸이. 그렇군요. 아니면 정말 거기서 이렇게 수면제 같은 거를 이 아내가 조제를 해서 이렇게 뭔가 차처럼 내줬을 때 그렇죠. 좀 사람들의 경계심이 허물어졌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근데 가끔 이제 피격을 당해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또 다른 흉기 이제 칼을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처와 함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현금 및 피해자가 휴대하고 있던 기타 재산들 뭐 보석류, 기금류들 이런 거를 챙기면서 이제 그렇게 범죄 활동을 했고 독특하게도 이 사람이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침대 밑에 숨겼다 그래요. 그건 일종의 전리품이었겠네요. 전리품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이 시대적 상황을 좀 생각하면 뭔가 좀 약간 주술적인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뭔가 안 들키길 바라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 시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심야의 시각에 아무도 모르게 집 근처에 있는 갱에 파묻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돈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돈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6부 사건의 결말. 1985년 8월 30일에 샨시성 검찰원 샹루어 분원이 우리나라 사람이 뭐 지방검찰청쯤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이제 고의살인죄의 죄명으로 롱지민 부부를 기소를 해요. 그래서 9월 20일 샹러지구 중국 법원이 두 사람을 이제 극형에 처할 것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즉시 뭐 항소를 했지만 샨시성 고급법원은 이것을 기각을 하고요.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7일 롱지민과 옌슈샤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게 다 결판이 났네요. 그리고 중국이니까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 중국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시 샹러 현에서는 롱지민의 연쇄살인 사건과 사형 집행에 관해서 뭐 기자의 취재나 언론 보도를 거의 일절 금했다 그래요. 워낙 끔찍한 사건이었으니까. 30여 년이 시간이 흐른 지금의 이 사건과 이 관련된 정보가 좀 많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롱지민의 처 옌슈샤가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던 3년의 기간 동안 외삼촌에게 이 대피를 부탁을 해서 롱지민과 실은 이혼하려 했었다라는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1979년에 태어났던 그 딸이 사건 발생 이후 이웃 마을에서 살던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꾼 이후에 고향인 샨시성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신장 지역으로 시집을 갔다라고 이제 전해질 뿐이다.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건 뭐 다른 새 삶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아마도 이혼을 하려 했다라는 점을 뭐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롱지민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나왔었듯이 그 여성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환상이 분명히 표출이 되는 아내에게 표출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아내가 있는데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아마도 옌슈샤가 처음에는 이혼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뭔가 어쩔 수 없이 가담을 더 했었던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혼을 하려니까 롱지민의 트리거가 터져버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연쇄살인까지는 아니고 뭔가 그런 범죄적인 이상 징후가 나오니까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렇죠.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롱지민에 대한 연쇄살인 그리고 롱지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석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전문가가 그 정신감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이 당시만 해도 샨시성에 이제 정신감정 기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시간이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결국에는 시안의과대학교의 시베이 정법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와 범죄 전문가에게 이제 이 사람의 정신감정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작은 리에 이제 뭐 손님이 말해서 심리상담소가 전혀 없으니까 뭐 이제 좀 더 높은 상위 대학교에 있는 법학 교수나 뭐 범죄학 교수나 심리 임상심리 교수 이런 분들이 초빙을 한 거죠. 그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렇죠, 태동기 이런 식으로 시작이 했었죠. 네. 범죄자들의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롱주민을 상대로 꼬박 하루의 시간 동안 그 미네소타 다중인격 검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정신과 질환과 심리 테스트 등을 실시를 했다는데 심리 검사 쪽이 좀 더 맞을 느낌이에요. 제가 심리 테스트보다는. 그래서 전문가들과 롱지민이 한 대담이 남아 있다 그래요. 이 대담을 좀 분석을 해보면 롱지민에 대해서 알기가 조금 쉬워진다 그래요. 정리를 미리 좀 해드릴게요. 롱지민은 아무런 정신적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각종 반응에 상당히 민첩했고 대답도 질문에 맞게 상당히 적절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롱지민은 학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비교적 지능이 높은 편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검증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대답도 잘하고 사리 판단도 잘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삶이 더 억울하게 느낄 수 있었겠네요. 나는 이렇게 뛰어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쟤네들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렇죠. 멍청한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당시 전문가와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좀 치밀한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대화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소장님께서 전문가의 대화를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롱지민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시 나눈 대화를 재구성해봤습니다. 네. 왜 피해자의 옷을 벗겼나요? 죽은 사람이 옷이 뭐가 필요한가요? 그럼 옷은 왜 세탁하셨죠? 세탁을 해야 입을 때 냄새가 없이 좋죠. 그럼 머리카락은 왜 잘라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머리카락만큼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머리카락까지 함께 묻는다면 머리카락 검사를 통해 누구인지 다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침대 밑에 두는 것도 증거를 남기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모은 다음 이걸 내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시신을 묻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잘해서 묻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자리를 조금이라도 적게 차지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573위안과 48명의 목숨 한 명을 죽여서 평균적으로 10여 위안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이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겠어요. 우리 집에 올 만한 사람들은 사실 모두 돈이 없는 사람들에 가까워요. 죽은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건 어땠나요? 무섭지 않았습니까? 무섭기는요. 죽은 사람도 사람일 뿐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무서운 일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나요? 만약 무섭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한 번은 옥상에서 한 명을 죽였는데 그리고 밤에 자는데 갑자기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뭔가 들썩거리는 소리가요. 속으로 혹시 귀신인가? 하지만 공산당에서는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불을 켰죠. 석유등에 불을 켜며 손이 좀 떨렸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가서 살펴봤죠. 그랬더니 뭐였는지 아세요? 사실 죽은 사람의 피가 방에 있던 비닐봉지 위로 떨어지면서 비닐봉지가 들썩거리며 나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신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롱지민과 전문가의 대담이에요.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뭔가 다 이유가 있고 체계적으로 생각했던 범죄자의 생각이 드러나네요.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전에 배웠었던 사고 내에서 그 지식에 내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귀신인가? 아 근데 내가 아는 범죄에선 귀신은 없다 그랬어. 그럼 귀신 아니겠네? 라고 했고 올라가서 원인을 딱 밝히고 아 그랬구나 하고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정리를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 이런 적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 사람의 동기가 좀 그렇죠. 명확하지 않지 않은가 싶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 처음에는 재물과 자신을 위해서 노동력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고 싶은 그 심리 때문에 사람을 구하고자 했었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비껴나간 성적 욕구, 성적 환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족 이런 것들이 마주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에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제 생각은
살인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쾌감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냉각기가 길었다가 왜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노동력이 목적이었으니까. 네. 그랬다가 결국에 냉각기가 짧아졌던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이 점점 살인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범행이 잔혹해져 가면서 무감해져 갔던 건 역시도 이 사람이 살인에 익숙해졌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이제 롱즈민, 중국의 연쇄살인범 롱즈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희가 중국의 연쇄살인마를 다룬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네네.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은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연쇄살인마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해줄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이제 이 롱즈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그런 경우가 강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요 당시 좀 발전이 덜 됐었을 시기에 이제 이런 류의 범행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좀 롱즈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제가 봤을 땐 똑똑한 것 같아요. 항상 워낙 대답을 좀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조기에 입학을 할 수 있었을 가정 환경이 좀 됐었거나 아버지가 좀 뭐 욕심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모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소를 팔아서라도 내 자식 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부모들이 많은데 좀 뭔가 그런 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부모들을 만났다면 롱즈민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쁜 시기였는데 아이의 학교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부모를 탓하기에는 시대가 그렇죠. 넉넉한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뭐 이제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농촌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정상적으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궤도를 벗어난 데에는 이 사람만의 좀 잘못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또래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더 융화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환상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했겠네요. 나는 농사 지을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보면 고독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슬록스님의 대본에는 그런 고독 때문에 환상이 더 커져갔고 누군가가 곁에 머물렀을 때도 그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결국 자기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올 거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공지할 만한 내용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있는데요. 책 나오셨죠? 네, 책 마음을 훔치는 대법 실전편 꼭 한번 사서 읽어봐 주시면 저희가 참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솔록심의 삼삼한 심리학,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작될 많은 LBC 방송국의 영상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